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재혼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지 5년쯤 됐을 때였죠. 부지런했던 아빠의 흔적들이 집안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막내 왔냐고 아버지가 여전히 반겨주실 것만 같은데 새 아버지라니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재혼하는 엄마도 싫었고 사람 좋은 척 다정한 척 구는 새아버지도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저를 잘 이해시켜보려고 저를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제 반응은 까칠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그냥 우리랑 살면 안 돼? 엄마는 남자가 그렇게 필요해? 다른 사람들은 남편 없이 그냥 애들하고 살잖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얘기인 줄도 모르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니 오빠는 별로 아저씨를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야, 너 엄마랑 아저씨한테 그만 좀 해. 아저씨가 너랑 결혼해? 엄마랑 하잖아. 엄마만 좋으면 됐지. 네가 왜 난리야? 그리고 아저씨 없으면 엄마 혼자서 우리 셋 키우기도 힘들어. 이제 그만 좀 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저씨가 그렇게 싫은 것은 아니었는데 아저씨를 새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엄마는 제 눈치를 보다가 예정보다 조금 늦게 아저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엄마랑 만나는 사람이고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아저씨라고 부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저씨는 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는 초혼, 우리 엄마는 재혼이었죠. 아저씨는 아빠의 오랜 친구였는데 시골에서 아저씨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아저씨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가 사는 도시로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저씨가 이런저런 일들을 도와주면서 엄마랑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아저씨와 엄마가 결혼한 후 우리는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택시 운전을 했고 엄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다녔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벌 때는 우리 네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할 정도였는데 아저씨가 함께 살게 되면서 확실히 생활에 여유는 생긴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집 하나 사는 것도 엄마 눈치가 보였는데 아저씨와 함께 살면서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 빼놓고 나머지 식구들은 아저씨와 잘 어울리고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오빠는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아저씨라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저씨 눈치가 보였는지 저보고 버릇없다고 나무라셨지만 아저씨는 그럴 때마다 허허 웃으며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지 말아요. 사춘기잖아. 아저씨면 어떻고 아버지면 어때? 편하게 불러. 나는 어떻게 불러도 괜찮아.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저만 아저씨와 가까워질 듯 가까워지지 않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아저씨는 저랑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꼭 저를 태워서 학교까지 바래다 주었고 끝날 때도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집에 바래다 주고 난 후에야 다시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저씨한테 괜히 미안해하며 얘기했습니다. 번거롭게 뭘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산 쓰고 다니면 되는데. 막내잖아. 막내딸은 원래 귀여움 받으려고 태어나는 거야. 우리 막내딸이 내 택시 손님으로 오시면 영광이지 뭘. 그것은 언니 오빠에게는 없는 특혜였습니다. 아저씨 말대로 내가 막내여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원래 싹퉁바가지 없이 굴어서인지 아저씨는 우리 3남매 중에 저를 제일 챙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언니가 저녁을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희정이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희정이는 막내라서 제일 좋고 미정이는 장녀라서 제일 좋고 선태는 아들이라서 제일 좋지. 그럼 누가 제일 좋아요? 다 제일 좋지. 제일 좋은 거는 하나여야 되는데 다 제일 좋은 게 어딨어요. 아버지 엉터리네. 치. 그러면 아저씨는 뭐가 그리 좋은지 허허허 웃기만 하셨죠. 우리 가족은 무난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족이었던 것처럼 점점 우리 아버지는 잊혀져 가는 것 같았죠. 저는 아저씨랑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도 그럴 때마다 괜히 툴툴거리며 가족들에게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왜 갑자기 툴툴거리는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죽은 아버지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저씨와 많이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늘 저에게 칭찬을 해주었고 우리 막내딸이 하는 말은 다 맞아. 나는 항상 우리 막내딸 편이야. 제가 어떤 의견을 내어도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아저씨에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우리는 친아빠와 친딸처럼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사건이 발생했고 아저씨와 제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결혼할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왔을 때였죠. 종석 씨, 인사해요. 우리 부모님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종석입니다. 인사 한마디 했을 뿐인데 아저씨는 순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는 종석 씨를 보느라 못 봤지만 저는 아저씨가 인상 찌푸리는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아저씨는 뭔가 굉장히 불편할 때 그런 인상을 썼는데 아저씨는 종석 씨를 처음 본 순간 인상이 저절로 찌푸려진 거죠. 왜 다들 가만히 서 있어? 어서들 앉아요. 내가 차랑 과일 내올 테니까. 차 뭐 괜찮아요? 커피 줄까요? 어머니,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서글서글하니 성격이 참 좋네. 안 그래요, 여보? 그러자 아저씨는 대답도 않고 뭘 생각하는지 인상만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분도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하고 종석 씨는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웃는데 저와 아저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표정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났고 아저씨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싫은 티를 내고 있으니 종석 씨가 계속 저와 아저씨 눈치를 보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소개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아저씨는 왜 저러는지 속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분위기 망칠 거면 왜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 속에서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종석 씨가 저보고 슬쩍 묻더군요. 아버님, 심기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시간이 지나고 종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저씨는 만나서 반가웠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멀리 안 나간다는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끝까지 사람 민망하게 하더라고요. 아저씨 왜 저래? 왜 계속 인상만 쓰고 있어? 왜, 종석 씨 마음에 안 든대? 그러게. 왜 계속 기분이 안 좋게 있었지? 한번 들어가서 물어봐야겠다. 아니야. 내가 직접 물어볼 거야. 저는 아저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앞에 앉았죠. 왜 그러세요? 왜 종석 씨 보자마자 인상 쓰고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종석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럴 수가 있어요? 혜정아, 너한테는 좀 미안한 소리다만 나는 그 사람이 좀 그렇다. 그렇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은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첫인상이 그랬어. 느낌이 뭔가 안 좋아.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너 그 사람 사랑하니? 그게 말씀이라고 하세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했겠어요? 나는 네가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별로 느낌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네가 결혼하는 것도 더더욱 반대고. 저는 그 앞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느낌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다? 아저씨가 왜요? 아저씨가 왜 반대를 해요? 아저씨가 뭔데요? 야, 희정아!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말 가려서 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맞잖아. 아저씨가 종석 씨랑 결혼해? 아저씨가 종석 씨랑 살 거야. 왜 반대를 하느냐고. 아저씨는 뭐 제 마음에 들어서 엄마랑 결혼한 줄 아세요? 나도 아저씨랑 엄마 결혼하는 거 반대했어요. 그런데 두 분은 결혼했잖아. 아저씨가 내 친아빠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는 아니죠. 나 애 아니고 결혼은 내가 해요.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려온 거지. 아저씨한테 결혼 허락 받으려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오바하지 마시고요. 제가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쏘아붙이고 밖으로 나와버렸고 엄마는 저하고 얘기 좀 하자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엄마 손도 뿌리쳤습니다. 평온했던 우리 집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저씨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종석 씨는 대학원 석사까지 마친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 옛날에 대학 공부까지 하신 분들이라 교양 있고 배운 분들이시고 종석 씨 형도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코스 밟고 있다고 했고요. 누가 봐도 우리 집보다 나은 집이고 반대를 한다면 그쪽 집에서 반대를 해야 할 판이었죠. 그런데 아저씨가 저렇게 반대한다고 나설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저씨는 그 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본 것도 아니고 단지 찝찝하다라는 이유로 종석 씨를 반대한다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의견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종석 씨와 계속 교제했고 종석 씨의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종석 씨 부모님이 저를 보고 그러시더군요. 엄마가 재혼했다는 사실이 좀 걸리지만 초등학교 교사인 저 하나만 보고 이 결혼 허락하겠다고요.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 허락하는 거야. 엄마가 재혼하신 분이 택시 운전하신다고 했나? 솔직히 우리 집안은 사돈의 팔촌까지 운전대 잡는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없거든. 새아버지 되는 사람이 운전대 잡는다고 해서 조금 놀랐는데 아가씨가 워낙 참하니까. 그리고 둘이 좋아한다니까 허락하는 거야. 조만간 부모님들 뵙고 상견례 한번 하자고. 저는 종석 씨 부모님 뵙고 와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귀천을 따지듯 말하는 것도 별로였고 엄마가 재혼한 것도 은근히 흠잡는 것도 싫었습니다. 아저씨가 뭔가 찝찝하다고 했던 게 이런 거였나? 저도 뭔가 기분이 개운치만은 않더군요. 그렇다고 결혼을 잠시 미루자고 할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종석 씨 부모님을 만나고 난 후 엄마와 아저씨에게 상견례 얘기를 꺼냈고
만약 상견례 자리에서 아저씨가 지난번처럼 행동할 거면 아저씨 빼고 엄마만 상견례 하자고 했죠. 그렇게 해도 나는 전혀 상관없다고요. 그랬더니 아저씨는 상견례 하러 간다 만다 말도 없이 낮게 한숨만 쉬었습니다. 며칠 후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상견례 날 일주일 전 아저씨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우 피곤한 듯 진이 빠져서 왔더군요. 아유, 이렇게 일찍 어쩐 일이에요?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운전하는 것도 지치고 운전대 잡기가 무서워.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지하차도로 진입하려고 차로 변경을 했는데 갑자기 뒷차가 상향등을 번쩍거리고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급하게 차로 변경을 했나 싶어서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등을 깜빡깜빡 했지. 그런데도 뒷차가 계속 나를 따라오더니 내 옆으로 와서 차를 바짝 가까이 붙이는 거야. 손님은 타고 있지 사고는 날 것 같지 머리가 쭈뼛 서더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차가 속도를 내서 내 앞으로 가더니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사람을 놀리는 거야. 옆 차로로 옮기면 똑같이 옮기면서 피해가지도 못하게 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내가 그 차 뒷범퍼를 살짝 박았지 뭐야. 갑자기 차를 세워서 타고 있던 승객도 놀라고 오늘 10년 감수했어. 이제 이 일도 그만해야 할까 봐.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누가 들어도 보복운전이더라고요. 운전하다 보면 이런 질환 좋은 사람들이 꼭 하나씩은 있는데 아저씨가 오늘 제대로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저씨하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자니 신경이 쓰여서 아저씨에게로 가서 물었죠. 그래서 신고는요? 신고는 했어요? 신고? 그 생각은 못했구나. 손님이 다친 데는 없는지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이야. 다행히 손님은 크게 다친 데는 없는 모양인데 목이 조금 아프다고 하고 갔어. 그래서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연락 달라고만 했지. 혼이 나가버려서 신고할 생각은 못했어. 딱 보면 보복운전인데 그런 인간은 바로 신고해버려야죠. 블랙박스 카드는 빼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차에 그대로 있어. 저는 아저씨 택시 블랙박스에 꽂힌 메모리 카드를 들고 와서 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이런 인간은 신고해야 다음부터 안 그러지. 가만 놔두면 또 그래요.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저는 아저씨가 사고당했던 시간대를 찾아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시켰고 영상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거 뭐야? 이 차... 아저씨, 이 차예요? 이 차가 아저씨 보복운전 한 거예요? 그래. 이 차 맞다. 운전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고약한 사람이 아니야. 하는 짓을 보니 한두 번 사람 괴롭혀본 솜씨가 아니야.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 차 주인 종석 씨예요. 제 얘기를 듣자 아저씨와 엄마는 놀라서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종석이라면 네가 데려온 그 총각 말이지?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차 번호 보니까 그 사람 차네. 그 사람이 운전한 거 맞을 거야. 이 차 엄청 아껴서 절대 다른 사람이 운전대 잡기 안 하거든.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굉장히 이성적이고 젠틀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저씨가 종석 씨 첫인상이 별로라고 한 거였어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아저씨에게 묻자 아저씨는 뭔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아저씨의 오랜 일기장을 꺼내오셨습니다. 그래, 이놈. 내가 이제야 생각이 났다. 내가 어디서 많이 본 놈이라고 했어. 콧대가 굉장히 높고 눈매가 매서운 놈. 10년 전에 내 택시에 탔다가 날 폭행했던 놈. 그 놈이 바로 이놈이야. 저는 그때 아저씨가 당했던 그 사건을 확실히 기억합니다. 아저씨가 밤늦게 술 취한 손님을 태웠고 그 남자 손님은 술에 취해 뒷좌석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자는 손님을 깨웠죠. 그런데 그 손님은 여러 번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며 흔들자 그때부터 다짜고짜 주먹이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미친놈이 어디서 함부로 사람 몸에 손을 대냐고, 어디서 사람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냐고요. 뒷자리에서 막무가내로 구두발로 아저씨에게 발길질을 하다가 그 남자 손님은 아무리 해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아저씨를 차에서 끌어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더 발길질을 하고는 사라져버렸다고 하더군요. 병원 갔더니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어. 돈이 많은 집인지 합의해 줄 테니 합의금을 불러보라고 하더구나. 경찰에서도 이 정도는 합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적당히 합의를 보라고 했어. 그때 합의금을 받고 끝내긴 했는데 그 뒤로 사람이 무서워서 심야 운전은 못한다. 그때 그 사건으로 사람이 무서워졌는데 똑같은 사람한테 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아저씨는 그때 그 사람이 내렸던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종석 씨가 사는 아파트 입구였고 아저씨 일기장에 적힌 이름을 보니 종석 씨와 그 사람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내가 그날 일은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모두 일일이 적어놨다. 그 얼굴도 이름도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처음 보자마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 사람이 그놈인 줄은 몰랐구나. 저는 아저씨가 당시 상황을 적어놓은 일기장을 꼼꼼히 살펴봤고 일기장을 보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가 운전한다고 무시하더니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았나? 사람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그런 짓을 하나? 아저씨 말대로 사람이 무섭더군요. 아저씨가 사색이 되어 들어온 날 종석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투로 저한테 연락이 왔더군요. 상견례 장소 정했으니 같이 가서 미리 밥 한번 먹어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정신이 없으니 그날 상견례장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싸늘하게 느껴졌는지 종석 씨는 특유의 애교를 부리며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고 그래도 목소리가 나아지지 않자 집으로 찾아온다고 잠깐 얼굴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다음에 만나자고 내가 다시 연락한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고 뭐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종석 씨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종석 씨의 모습은 극히 한 부분, 가식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 천천히 지난 시간을 되짚어보니 종석 씨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면이 잠깐 보인 듯 했지만 제 앞에서는 굉장히 자제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언제든 나올 수 있고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자가 수십 통 와 있더군요. 제가 계속 문자에 답하지 않자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저는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아 나중에 연락할게 문자만 남겼고 종석 씨는 연락을 하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날 밤 우리 집으로 달려왔더군요. 도대체 왜 그래? 왜 연락을 자꾸 피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니? 말을 해야 알 거 아니야. 10년 전 8월 26일 새벽 2시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탔고 술에 취한 종석 씨를 깨우던 택시 기사
기억나? 뒷자리에서 발길질을 했지. 그리고 택시 기사를 끌어내려서 때리고 발로 차고 계속 분풀이를 했어. 그리고 며칠 전 종석 씨 차 앞에서 차로 변경했던 택시. 차로 겁을 주면서 밀어붙이고 앞에서 사고를 유도하듯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왜 그랬어? 희정아, 네가 그걸 어떻게... 그 사람 우리 아버지야. 내 새아버지! 종석 씨는 얼굴이 굳어져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종석 씨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던 거 기억나?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 그대로 잊혀질 뻔했는데 다행히 종석 씨가 또다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바람에, 또다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바람에 아저씨가 10년 전 그 얼굴을 기억해낼 수 있었어. 그 분노 조절 못하는 건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인가 봐. 10년 전과 지금 모습이 똑같으니 말이야. 희정아,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됐어! 지금은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 상견례는 일단 좀 미루자. 나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 다시 연락할게. 잘 가. 제가 인사를 하고 문을 닫자 밖에서 종석 씨는 문 열라고 얘기 좀 하자고 현관문을 두드렸고, 제가 끝까지 반응이 없자 에이씨, 네 년이 뭐 그리 대단한 줄 알아? 잠깐 공주 대접해줬더니 지가 진짜 공주인 줄 알아. 아, 재수없는 년. 에이씨! 그 사람은 미친 짐승처럼 날뛰었고 저는 경찰에 연락해 그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난동 부리는 것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인 우리 아버지한테 보복 운전을 했다고요. 그쪽 집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또다시 합의하자며 왔지만 수억을 줘도 합의 따위는 없으니 법대로 처리해 주시라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아저씨, 아니 제 새아버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더욱더 강력한 실형에 처해도 시원찮을 판이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운전하기 무섭다 하시면서도 계속 일을 나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만 쉬세요. 내가 돈 잘 버니까 내가 아저씨 먹여 살릴게요. 속마음은 이랬지만 겉으로 나온 말은 그냥 관둬요. 몇 푼이나 번다고. 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까칠하게 구는데도 아저씨는 뭐가 좋은지. 우리 막내딸 다 컸네. 내가 우리 막내딸 덕에 호강하게 생겼네. 웃기만 하셨습니다. 사춘기 때 만나 가시도 친 선인장 같은 나를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준 우리 아저씨. 이제는 아저씨라는 말도 그만 아버지라고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어버린 말투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수십 번 연습해봅니다. 아버지, 저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제가 효도할게요.